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오른쪽에 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이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탄핵주의 하에서 절차의 주도권을 법원에게 줄 것인지 대립하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형사 절차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 절차 법정주의 개념, 또 한편 그런 형사소송법의 인식 근거, 존재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형사소송법의 인적 적용 범위,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체적 진실주의라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범죄 사실의 객관적 진실을 밝히고 진범을 발견하자, 이런 요청을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립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의 우월, 영어로 preponderance of evidence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가 50일 정도의 심증,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가 49 정도의 심증이라면 형식적으로 이것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원고의 말이 진실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형식적 진실주의라고 하는데, 그러한 형식적 진실주의와는 관계가 조금 다르다고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심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확신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실체적 진실주의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적발하고 범인을 색출해서 그에 상응하는 국가 형벌권을 부과하자는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와 무고한 시민을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정의롭지 못한 형벌의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체적 진실주의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래 글을 읽고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확인의 진리성 여부의 문제는 최근 들어 특히 형사소송법의 기초적 논의의 맥락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논쟁의 핵심을 표제어만을 동원하여 표현하자면 사안의 재생산인가, 영어로 리프로덕션이겠죠. 아니면 사안의 구성인가, 컨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라는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다. 이른바 실제론자들은 사안에 대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사건의 반영을 해석하는 반면, 구성주의자들은 이른바 사실 확인도 해석 활동의 소산이며, 따라서 사실 확인은 상호작용적 요소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법과 진리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구절, 의미 있는 구절을 따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형사소송법이나 많은 과목들은 주로 이제 법 해석학 아니겠습니까?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 그런다면은 보다 근본적인 물음들, 의문들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법철학적인 공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법철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법해석학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법해석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법철학적인
그런 지식의 탐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소개해드린 법과 진리와 같은 책은 제목에서도 굉장히 법철학적인 냄새가 풍기지만 내용도 재밌고 또 분량도 얇은 책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아주 재밌게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법철학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법 해석학에만, 물론 이 공부하기도 벅찹니다마는 법철학적인 흥미와 또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한 것이고요. 강의의 여러 부분에서 특히 초반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자, 50번으로 넘어가서 한편 이러한 실체적 진실주의와 더불어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형사소송의 이념으로 논의되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은 헌법 12조 1항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12조 1항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또 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역시 적법한 절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조 1항과 3항에서 적법한 절차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좀 더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52번을 보면 제가 그 판례와 설명의 내용을 불문하고 이렇게 일련 번호를 1번부터 강의한 끝까지 매겨 놓았죠. 6,000번이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지칭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알파벳 문장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한 것이고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제가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렇게 만들어 편집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련 번호를 매기는 과정 때문에 편집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내용에 조금 더 신경을 못 쓴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번호를 활용을 해서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잘 활용을 해보고 계속 이렇게 알파벳으로 연결을 할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 내용, 결정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헌법재판소는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즉 due process of law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소권리로 채택되었는데 그 의미는 누구든지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의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당하지 아니하면 물론 형사처벌 및 행정벌과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해되는 바. 네, 행정벌은 행정법 시간에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의 제재수단으로서 과해지는 것이죠. 이는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그렇죠?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이렇게 적법 절차의 원리에 대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헌법 시간에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대법원도 적법 절차에 관해서 설시한 결정이 있는데요. 2003호 402 결정입니다. 헌법 제12조는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신구속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면서 그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하여 적법 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바. 이 앞서 12조 1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신체 자유와 증거 능력에 관한 헌법 제12조의 첫머리에 법률 이외에 적법한 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법관이 인신의 구속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들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국가 형벌권보다 개인의 인권 옹호에 우위를 두고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개인의 인권 옹호에 우위를 두고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 그런 풀이가 과연 현실에서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의 내용으로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피고인 보호의 원칙 등이 내용으로 여러 교재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사소송의 이념으로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생각할 수 있는데 헌법 27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헌법재판소 98 헌마 7호 결정에서는 이런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이 무엇인지도 역시 여러분이 헌법 시간에 배웠겠죠. 재정신청과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법과 관련해서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봅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자기 의무나 법률상의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하나에 적용되므로 공권력을 불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겁니다. 즉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려면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 선고 기간을 언제까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 당시 법률에 지금 조문은 아마 조문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헌법 27조 제3항 1문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 형성이 필요하고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헌법 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되지는 아니하므로 보안 관찰 처분들의 취소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그 보안 처분들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자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안 내용을 유추해 보면 보안 관찰 처분들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했는데 그 보안 관찰 처분들이 효력이 만료되기 전까지도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판결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러한 법률상의 자기 의무가 그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서 그러한 헌법소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현행법은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 또 공판 절차와 상소심 재판의 신속화 등을 위해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규정들은 향후 공부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외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에서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침해되었을 때 공소 기각이나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벌써 등장하는데 공소 기각이나 면소 판결은 조금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재판은요. 그 내용에 따라서 실체 재판과 형식 재판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재판을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 재판과 실체 재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형식 재판에는 관할 위반 그리고 여기서 보는 공소 기각 그리고
면소 판결 등이 있고요. 실제 판결에는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할이라든지 공소기각 사유가 없다든지 면소 판결 사유가 없다는 사유를 넘어서야 무죄와 유죄라는 실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침해됐다면은 무죄와 유죄라는 실체를 판단하기 이전에 공소기각을 하거나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공부를 하면은 더 깊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체 재판에 나가지 말고 형식 재판으로 종결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 일본에서. 독일에서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침해되었을 때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64번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원칙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하거든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이념이기 때문에 실무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빨리빨리 하는 재판이 꼭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운영과 신중한 결정, 신중한 재판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형사소송 이념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65번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 이념은 결국 법과 질서에 대한 사회적 요청,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법과 질서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통해서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을 하고 그것이 결국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겠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란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리에 기초한 인권보장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말이 쉽지 아래 글을 읽고서 조화로운 해석과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 2개를 상상을 해봅니다. 달걀 2개가 들어가기에는 살짝 비좁은 유리컵에다 달걀 2개를 깨뜨리지 않고 모두 넣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 2개를 유리컵에 밀어 넣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달걀이 살짝 일그러지면서 다른 달걀에게 자리를 내준다. 약간의 여유도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내준다는 것이죠. 두 달걀은 유리컵 안에서, 달걀이 이렇게 비좁은 공간 안에서 깨지지 않고 서로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공간을 가능한 한 넓게 차지한다. 둘은 가능한 한 넓게 자기 공간을 차지하면서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다른 조항을 위해 자리를 내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개인적 인권의 조화라는 이 이념을 조화시키는 데는 이와 같이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립되는 이념들을 조화시킨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재미있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이고요. 역시 앞에 소개했던 법과 진리라는 책은 이제 굉장히 학구적인 책이고, 이 책은 독일의 법률가 변호사가 쓴 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역시 재미있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형사소송 이념과 관련해서 다음 대법원 판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도 3058 판결인데요. 역시 공부가 된 사람들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무엇이냐? 68번에 보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 이게 중요한 문장이죠. 나중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 변경의 여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얘기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법리를 68번하고 69번에서 설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의 요부라는 필요성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원심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야기하는 원심은 그렇죠? 항소심이 되는 것이죠. 항소심 2심이 됩니다. 2심에 대해서 상고를 했을 때 이 대법원의 입장에서 이 상고된 항소심 2심 판결을 갖다가 원심이라고 하는 거죠.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폭행이 있었지만 그 폭행 때문에 상해가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전등으로 친 등 폭행을 가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이 폭행의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내용을 조금 더 밑에 보면 나오지만 폭행 아마도 치상으로 이렇게 기소가 됐거나 야간이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됐을 겁니다. 또는 상해죄로 기소가 됐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에는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폭행치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폭행으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이고 상해 수단으로서 폭행이 사용됐다 그러면 역시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이 68번과 같은 법리에 의해서 폭행죄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아예 이 폭행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상해,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폭행의 점에 대해서 심리를 안 했다고 해서 심리를 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71번에 보면 가사라는 말은 주로 이제 예비적으로 판단을 할 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주의적인 사실을 판단을 하고 나서 주의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나아가서 판단해보는 가정적으로 판단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판례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죠. 가사 소론과 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전등에 불을 켜서 피해자의 눈에 비춘 사실만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저희가 형법 총론에서 배운 폭행의 개념에 포함될 것 같은데요. 공소가 제기된 상해 범죄 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아마 상해죄로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원심이 그와 같은 폭행 범죄 사실 상해는 밑에서 보는 것처럼 약 3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인정하려고 하는 사실이 그에 비해서 약한 손전등에 불을 켜서 피해자의 눈에 비춘 것이다 라는 정도를 가지고 폭행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69번 법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 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판시사항만 읽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판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판례의 구조를 보면 특히 대법원 판례의 구조를 주로 얘기를 하면 68번이나 69번과 같이 중요한 법리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렇죠? 법리를
설명을 한 다음에 70번과 71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이렇게 해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사실관계 적용. 그렇죠? 그래서 대본 판례를 공부할 때 이 대본 판례에서 설시하고자 하는, 얘기하고자 하는 법리가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내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 판례에서 어떤 사실관계로 인해서 그와 같은 법리가 사실관계에 적용이 돼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결국 70하고 71번은 사실관계를 법리에 적용해서 내린 결론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로 판례를 인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례의 요지만을 공부하는 것은 이와 같이 논리적인 구조, 어떤 결론에 이르기 위한 법리와 사건 적용의 사실관계를 그 법리에 적용하는 논리적 과정, 논증 과정인데 결국은 논증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례의 요지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와 같이 판례를 원문에 가깝게 공부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법리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중요한 판례일수록 어떤 법리가 등장을 하고 어떤 사실관계 하에서 무엇이 문제가 돼서 그런 법리가 등장을 했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익혀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안에 제가 이번 학기 강의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강의한 내용을 앞으로 이제 더 보면 아시겠지만 판례를 많이 소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93도 305판 판결은 어떠해서 그런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나온 것이냐? 이 원심 판결을 아래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더 많다면 이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을 쭉 읽으면서 공소 사실은 무엇이었었고 그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입니다. 나중에 이 권오도라는 사건 번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 원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더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중에 3학년 때 공부하게 되는 325조 전단무죄, 후단무죄에 대해서 기록형 시험을 통해서 쓰게 되는 그런 부분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이 원심 판결을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하는 것을 숙제로 과제로 드리고 몇 마디만 더 한 다음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약속한 25분 범위가 좀 초과되기 때문에요. 77번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의 목적에 관해서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다. 이 위의 판결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죠? 형사소송 여기 있죠.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이런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 절차에 의한 적법 절차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적정 절차에 의한 표현을 써서 신속한 그렇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실체적 진실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세 가지 원칙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 되겠죠. 적법 절차,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주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나 또는 정의와 형평의 기조 아래서의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판결문의 문구를 읽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 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78번은 민사소송과의 비교점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결국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형사소송 절차의 대상으로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범죄를 진압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청을 과연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아까 그 삶은 달걀 2개를 비좁은 유리컵에 넣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차 이분론이라는 것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 이분론이라는 것은 둘로 나누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어떻게 둘로 나누자는 겁니까? 하나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로, 또 하나는 인정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떤 형을 과할 것이냐를 논하는 절차로, 즉 범죄 사실 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로 분리하자는 것이죠. 범죄 사실 인정 절차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어야 양형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근거는 일본에서는 사실 인정 절차가 양형 절차하고 혼합돼 있으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투면서 또 그 사람의 양형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을 같이 심판하는 것은 유무죄를 다투는데 순수하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또 양형을 합리화할 수 있으려면 양형 절차를 독립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피고인의 인격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에서 양형 절차, 양형 얘기가 막 나오면, 양형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범인의 인격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호가 되기 어렵다. 또 변호권의 입장, 무죄를 다투면서 변호인이 만약에 유죄인 경우를 대비해서 선처를 구하는 양형 변론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장이 굉장히 약해지죠. 이 사람이 혹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권을 보호하는데도 얘기가 이유가 있고, 소송 경제, 양형 심리를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범죄 사실 인정 절차에서 무죄로 결정이 난다 그러면 양형 절차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냐면, 소송이 지연된다, 범죄 사실 인정하는 절차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양형 절차를 함으로써요. 또 한편 과연 범죄 사실과 양형 사실이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반론도 있는 상태입니다. 절차 이분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논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의 목적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다소 판례에 대한, 판례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비롯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